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갑자기 제 목소리가 나와서 놀라셨죠? 장윤선의 팟짱이 2016년 1월부터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장윤선 기자와 힘을 모아 팟짱을 더욱더 알차게 채워나가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팟짱,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네, 색깔 있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정봉주 전 의원을 모셔서 함께 전국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오늘 7시에 오신다면서요? 내일 7시 아니면 없나? 아니 저희가 오늘 7시에 오신다고 해서 5시 반에 일어나서 다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추운데. 아, 죄송합니다. 예, 여기 난방이 안 나와가지고 저희가 아니, 우리 입김호흡 불면서 박정호 기자가 전화가 와서 네. 장윤선이 없을 때 내가 드디어 메인을 꿰찰 수 있는 중요한 이게 혹이다 이게. 네. 그래서 9시까지 오라는데 9시까지 오려면 힘이 들거든요. 예. 7시가 차라리 쉬어. 근데 7시에 오려면 5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잠을 4시 50분에 3시 50분에 잤어. 축구 다 보고. 뭐 축구를 보세요. 일찍 주무셔야지. 그래갖고 딱 일어나니까 7시 반이야. 네. 죄송합니다. 오마이뉴스 여기 기자 스텝 여러분들께는 하나도 안 죄송하고요. 죄송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시청자들 아침에 그 보는 분들이 한 10서너 분쯤 되죠. 아닙니다. 그보다는 좀 더 되나요? 지금 10,000명. 그래요? 네, 동시접속사? 어디서 뻥카를 날려야지.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아침에 추운데 와서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오마이뉴스 스태프들, 기자분들께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연호 사장은 전국 돌아다니면서 자기 정치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 그래. 직원들 이 신문사 잘 운영해갖고 직원들 급여도 올려주고 그래야지 지정치하려고. 갑자기 왜 저희 대표님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근데 이제 오마이뉴스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고 진보 진영을 지키는 중요한 언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진보 진영적 관점에 서 있으면서도 늘 그 객관적이고 중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오마이뉴스에서 하는 이 팟짱. 이건 내가 특히 애착이 있잖아요. 이름도 내가 만들어줬고. 그리고 장윤선 기자도 내가 키웠고.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오마이뉴스 스타일, 진보 진영 스타일의 종합편성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종합편성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방이 승인을 받고 그래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승인 받지 말고 인터넷 기반을 한. 왜? 21세기니까. 튀르도인가 그 누구 캐나다 총리가 누구죠? 튀르도이 누구예요? 모르겠습니다. 나도 이름은 잘 모르겠어. 캐나다 젊은 총리. 40대 총리. 그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장관을 반을 여성으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답변이 뭔지 알아요? 21세기니까. 이게 종합편성을 했고 인터넷 기반을 둔 오디오도 나가고 비디오도 나가고, 비디오 나가면 뭐가 좋으냐면 어르신들 볼 수 있거든. 그럼 집에 있는 30대, 40대, 20대 우리 그 자제분들이 컴퓨터에다 딱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앱하고요. 이거만 누르세요, 아버지. 어머니 이거만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우리 그 오마이뉴스 하루 종일 재밌는 거 뜹니다. 이런 걸 만들어 갖고 킬러 컨텐츠, 그다음 스타 컨텐츠 이런 걸 만들어서 종편보다 재미있는. 맞아요. 그런 걸 해야 돼요. 너무 종편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세뇌당하고 오연호 사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 기차 경비 내지 말고 그런 거 여기다 투자해야지. 왜 이러세요? 자, 오마이뉴스. 자, 아무튼 뭐 그건 저희가 다음에 다시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요.
오늘 저희가 또 여기서 방송하게 된 이유가 예. 전국 진단을 좀 해보기 위해서인데 제가 요즘 전국 진단은 잘 못해요. 그래요? 네, 전국 진단이라고 하면 뭐 하세요? 예. 이제 전국 진단은 우리 여기 이제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네. 평론가들의 얘기를 이제 앞으로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론가들의 얘기를 듣느니 네. SNS에서 도는 단톡방에서 도는 이런 정보들이 깨알 같은 아주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정보들이 많아요. 네. 간단하게. 저희도 그래서 이제 제가 운영하는 IMTV 네. 거기서도 하루에 10번 정도 우리 회원들에게 10번 정도로 논평을 기사가 뜰 때마다 네. 1시간 단위 30분 단위로 계속 이거를 그 SNS 카톡이나 이런 거를 보내주려고 그래요. 그럼 지금 예를 들었고 좀 이따 11시에 이제 이철희 소장이 입당 기자회견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입당 기자회견에서 뭔 내용 얘기하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카톡으로 쏴주는 거야. 네. 얘기가 딴 데로 흐르는 거지. IMTV. 아니, 그 뭐냐면은 예. 평론가들의 얘기를 안 듣지 마라. 오늘의 야마가 그거예요. 평론가들의 얘기를 듣지 마라. 그럼 헷갈린다. 예. 이런 거거든요.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현재로서 컨벤션 효과도 있고 엄청난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3당으로서 충분히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총선에서 한 4, 50석 차지할까요? 원내교섭단체는 될까요? 그러면 원내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한상진 위원장이 저런 그 극우적 발언에 동참을 한다든지 이렇게 네. 가서 전통적 지지자가 빠지게 되면 20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애매하게 평론가들은 양쪽 얘기를 다 해요. 왜? 그래야지 안 잘리니까. 그런데 평론가도 아닌 정봉주 같은 사람은 한쪽으로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정권은 네. 이번에 170, 80석을 악재같이 넘기고 안신당 쪽에 이원 집정부제 개헌론자들과 손을 잡고 네. 200석을 넘겨서 개헌할 것이다. 개헌하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임기 퇴임 후에 네. 수상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네. 그런 관점에서 안신당도 봐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번 총선을 바라봐야 된다. 네. 야권이 갈라지니까 열받아서 패배주의에 빠져서 선거 안 하겠다? 이런 것은 내 삶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네. 거다. 이거 지난주에 해준 거 아니에요. 네, 오늘 그렇죠. 또 깨알같이 리뷰 정리해줘야지. 이렇게 단정적으로 예.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럼 물으면 평론가들은 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 할 가능성도 있겠죠? 이건 개소리라는 얘기야. 이원 집정부제 개헌 반드시 합니다. 나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해야. 정봉주 얘기만 들어라. 알겠습니다. 예. 저희 그 방송 초반에 예. 참 계속해서 깨알같이 예. 자신의 자랑을 해주고 계신데요. 오마이뉴스 칭찬도 하고. 네. 근데 저기는 어디 갔어요? 누구요? 장윤선 잘렸어요? 잘렸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요즘에 애들 예. 방학이잖아요. 예. 그래서 육아 때문에 지금 너무 바빠요. 보육대란이 거기도 일어났나? 그렇습니다. 예. 보육대란이 예. 온 서울을, 온 대한민국을 덮고 있어요. 보육대란 정리 한번 해주고 넘어갈까요? 5세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은 3가지 형태의 교육을 받아요. 첫 번째는 유치원을 다닙니다. 네. 교육청에서 정부에서 내려온 교부금을 갖고 유치원은 지원을 합니다. 네. 근데 유치원 말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육시설이에요. 교육이 아니라 보육이죠. 보육. 예. 교육과 보육을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못했어요. 현실은 네. 보육과 교육이 통합이 안 됐습니다. 그럼 보육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 걔들 문제입니다. 걔들에게 지원할 예산을 누리과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누리과정 예산은 누가 하냐면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예. 다만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줄 터이니 너네가 대신 집행해줘라라고 하는 게 몇 년 전서부터 있었는데 네. 예산을 안 주면서 대신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줘야 돼. 네. 예산을 안 줘. 안 주고 하라. 안 주고 하라. 그러면은 딴 데 있는 예산을 끌어와 가지고 딴 데 있는 예산을 끌어오면은 유치원도 영향을 받고 네. 초등학교도 영향을 받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영향을 받아요. 가뜩이나 예산이 학교 예산이 부족한데 네네. 지금 그래서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교육청에다가 네. 떼넘기면서 돈도 안 주면서 떼넘기고 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잖아요. 공약이었죠. 다 하겠다고. 네. 중앙정부에서 하겠다고. 근데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근데 법에 없는 것을 시행령에서 만들어 갖고 마치 될 수 있는 것처럼 꼼수를 부렸어요. 맞아요. 예. 자, 일단 법 위반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니네 빚내 갖고
이 교육감들이 야 그래도 애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엉겹결에 2, 3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빚이 늘어났는데 이제는 3세에서부터 5세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각 교육청이 올해 예상되는 부채가 네. 부채 비율이 36%쯤 돼요. 올해 예상되는 게 네. 경기도 교육청은 56%쯤 돼요. 빚잔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지방재정법일 거예요. 아마 40% 빚이 40%가 넘어가면 네. 재정 위기에 처한 자치단체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 예산 편성권을 중앙정부에서 가져옵니다. 너네 예산을 무능력한 자치단체야. 네. 예산 편성 못해. 그러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 교육감은 식물 교육감이 돼요. 지방 교육이 지방 자치가 죽어버리는 거고 거죠. 교육감. 예. 왜? 그럼 여기서 이제 꼼수가 나오는 거죠. 17, 8개 중에 13명 내지 14명이 진보 진영의 교육감이에요. 네. 진보 진영 교육감들의 발을 묶어놓기 위한 꼼수입니다. 정부가 네. 빤히 알면서도 빚을 자꾸만 늘리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야 교육감들 민선으로 네. 직선으로 뽑아놨더니 선심성 행정하다가 부채가 40% 50% 됐으니 네. 야 이거 안 되겠다. 교육감을 임명제로 하자. 새누리당에서 계속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 또 전략이 있었네요. 그럼요. 네. 직선제로 하면 엄마들은 아빠들은 네. 우리 애를 위해서 누가 교육을 잘할 것 같지? 하는 걸 보고 아주 세밀하게 정말 좋은 교육감을 선택해서 들어가서 투표를 해요. 네. 그러니까 진보 교육감 맨날 이겨. 그러니까 진보 교육감을 무능력화시키기 위해서 부채를 확 올려버리고 네. 그리고 결국은 이 직선제를 없애고 임명제로 바꾸려고 하는 네. 그 꼼수를 두기 위해서 누리과정 3세, 5세 애들을 볼모로 이 비열한 작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전략이 숨어 있다. 꼼수. 이런 걸 전략이 아니에요, 그거는. 꼼수죠. 네. 꼼수가 숨어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러니까 주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해서 지금 새누리당 가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는데 이 소식 듣고 어떠셨습니까? 커밍아웃 한 거죠. 커밍아웃. 자신의 본색을 드러낸 거죠. 성경 구절이 생각나던데요. 가리운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성경 구절이 떠오르셨다. 네.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야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좀 더 타협의 정치, 협상의 정치로 만들고 우리나라 발전, 정치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떠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주장, 얘기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원래 다른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 안 듣거든요. 안 듣는 건 뭐냐면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자꾸 혼동이 와요. 내 생각을 온전하게 하기도 할 시간도 없는데 물론 모니터링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삶의 스타일이 있는 거고 저는 실제로 잘 안 듣습니다. 왜냐면 자꾸 오용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그래서 안 듣는데 어제는 처음으로 오마이뉴스에서 편집한 거를 그 백브리핑 하는 거 나오면서 이제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세 가지 얘기를 하더만요. 지역과 이념과 계층을 뛰어넘자. 뭘 가치적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쪽팔리는 건 이런 거예요. 천하의 정봉주가 조경태 의원 같은 제가 보기에는 쌈마인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지금 평가를 해야 되냐. 아무리 내가 그 들판에 거리에 혼자 서 있어도 근데 국민들이나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잘 판단이 안 쓰기 때문에 얘기는 좀 해야 되겠다. 뭐 얘기를 해주셔야죠. 이 사안을 어떻게 볼지 조경태 의원이 일단 첫 번째 규정이요. 삼선 의원이 반드시 초선 의원보다 훌륭하다. 라는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국민들은. 5선 의원들은 초선 의원보다 훌륭하다. 더 정치적 경험이 많고 정치적 판단이 뛰어나다. 옳지 않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15년 다니면 서울대 가나요?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은요. 시간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얼만큼 자기가 정치를 하고 정치 일선에 있을 때 치열하게 삶의 본질적 고민, 대한민국의 본질적 고민을 갖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목숨을 건 정치적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기 국회의원직 연명하기 위해서 12년을 산 사람과 정말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앞날과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정치적 판단을 치열하게 한 사람은 사람이 한 달만 정치한 것과는 완전히 틀리는 거죠. 뭐냐? 정봉주가
초선 네. 4년밖에 정치를 하지 않았지만 그 치열함에 비춰봐서는 40년 국회의원 한 사람 못지않다. 아니 왜냐면 자기 얘기를 또 하세요. 아니 왜냐면 12년 네. 한 사람이 아무래도 정치적 판단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선의 무게가 있는데. 예, 삼선 의원인데 뭐 자기가 그 온라인 보니까 그런 판단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고등학교 15년 다니면 서울대 갑니까?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12년 동안 자기가 국회의원 그래서 어제 내린 결론은 네. 국회의원을 계속 하기 위해서 옛날 같았으면 제가 같은 당에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 헤쳐먹기 위해서 근데 지금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당이 틀려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입장이 틀려졌기 때문에 이제 명예훼손으로 저를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 조심하셔야겠네요. 이런 법적 자기검열도 하면서 해야죠. 예. 그래서 국회의원을 계속 하시기 위해서 네. 라는 것 이외에는 정체성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내세운 통합의 정치, 예. 여야를 초월하는 정치, 뭐 지역을 초월하는 정치 예. 이런 얘기보다 이거는 정말 포장일 뿐이고 직접적인 얘기는 국회의원을 더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렇죠. 그 말을 다 그 위장포로 덮씌운 거예요. 위장포로 덮씌웠다. 목표는 이거였었어요. 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을 위해서. 그게 목표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지금 말씀했던 우리 박 기자가 말씀하셨던 네. 지역을 뛰어넘고 이념을 뛰어넘고 계층을 뛰어넘자. 네. 이거는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가는 수단과 방법까지도 머릿속에 준비하고 왔으니까 네. 탈당 기자회견 할 때 어제 검색 순위 실검 순위 올라가잖아요. 네, 네. 자기 정치 인생에서 이런 계산했겠죠. 정치 인생에서 가장 섹시한 국면이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보일 수 있는 길이 뭘까? 네. 열심히 준비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의 안위와 네. 국민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지역과 이념과 계층의 갈등을 뛰어넘자.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는 방법에 국가의 안위와 국민을 위해서 이거는 나쁜 목표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듣기엔 다 좋은 얘기잖아요. 좋은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어떤 정치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혼란의 시기에 착한 말 쓰는 사람은 위험하다. 그 말이 와닿네요. 와닿죠. 네. 네, 보기에는 말이에요. 참 멋진 말이고 예. 착한 말이고 이런데 그 전에 착한 말을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쓴 사람들이 있죠. 네. 국민의당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네. 오늘 이 순간부로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이 시각교정을 해. 지난번에도 제가 시각교정하고 넘어갔잖아요. 네. 오늘도 보육대라는 데 대해서 시각교정 했잖아요. 네. 진정한 뜻은 이거다. 네. 자, 안철수 국민의신당은요. 이 당을 부를 때 우리들끼리는 이렇게 불러줘야 됩니다. 국민의 당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국민의 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참여. 그다음에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국민들의 삶이 좀 나아지고 네.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통령 되기 위한 서포트 당이기 때문에 네. 안신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국민의당이 아니고 안신당이다. 예. 예. 국민의당의 대권 후보는 누구죠? 국민의당 대권 후보요? 예. 뭐 안철수 그렇죠. 의원밖에 없죠, 예. 지금. 그다음에 네. 더민주당의 대권 후보는 누구죠? 문재인 대표죠. 문재인 대표죠. 근데 더민주에서 문재인 대표가 박원순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 가능성은 어쨌든 개연성은 있죠. 네, 열려 있는 거죠. 근데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이외에 다른 사람 대권 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보입니다. 없죠. 예. 그래서 그건 정당이 아닌 거예요. 정당은요, 여러 후보가 경쟁을 하면서 누가 대권이 될지도 모르는 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당 아니에요. 네. 이 무리 속에서 국민을 위해서 더 좋은 사람이 대권 후보가 되고 더 좋은 사람이 우리 당의 대표가 되는 게 당이에요. 네. 근데 저건 1인 정당이야. 그래서 안신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예를 들어갖고 더민주를 문민주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네. 문재인의 민주당.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죠. 여러 세력들이 제 세력이 묶여서 더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경선을 하면서 네. 경쟁을 하면서 더 좋은 사람이 대권 후보가 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개연성이 열려 있는 것이 당이죠. 그게 정당. 그게 정당이죠. 예. 근데 국민의 신당, 안신당 그게 안 보여요. 네. 안신당 대권 후보는 메이드 됐어. 뭐 안철수 의원 말고는 그냥 굳은 자예요, 생각할 굳은 자. 수 없고. 예. 지난번에도 우리가 굳은 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굳은 자예요, 굳은 자. 뭐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다 모여 있는 건데 예. 지금 안철수 정당, 예. 그럼 안신당이 예,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호남에서도 밀리고 있고 또 한상진 위원장이 그거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걸 얘기해야죠. 지역과 이념과 계층. 지금 그 얘기가 다 넘어왔어요. 진행자가 왜 이래 오늘 정신 차려.
아침부터 지금 껴 있어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힘드네요. 예. 맞아요. 지역과 이념과 계층은 네, 그 얘기 짚고 넘어가죠. 이 얘기를 지역과 이념과 계층을 뛰어넘자라고 하는데 제가 눈물이 펑 터졌어요.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지역과 이념과 계층을 뛰어넘자라고 하는데 제가 눈물이 펑 터졌어요. 감동받아서? 어떻게 저걸 저렇게 뭘 가치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예. 저 아픈 얘기를. 우리가 지역 갈등, 지역 대립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힘의 균형이 균등하게 배분이 돼서 대립되고 있나요? 영남과 호남이?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영남의 지배 세력, 영남의 수국골통 세력들이 그 오랜 역사 동안 호남의 서민과 호남의 힘없는 사람을 짓누르는 역사였잖아요. 이게 어떻게 지역의 갈등과 대립인가요? 네. 일방적 지배체제였었죠. 그 다음에 이념을 보세요. 보수와 진보가 대등하게 대립되어 있나요? 아니죠.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에요. 그러면 진보를 표방한 사람들, 민주를 표방한 사람들이 아버지 대통령 18년 동안 민주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죄 없이 죽어갔고 네. 형장 이슬로 사라졌고 그렇게 노동 권익을 주장했던 우리 선배 누나 언니 형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혀갔고 그러면서 그러한 체계 속에서 우리가 살겠다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를 얘기했고 네. 우리가 살겠다고 주장하면서 진보가 커왔던 거예요. 그럼 이념의 대립? 이건 대등하게 공정하게 심판보는 상태에서 대립이 돼서 국가가 이렇게 위험한 지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념의 대립 갈등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념의 대립 갈등이 아니라 이념의 일방적인 힘을 갖고 있는 네. 수국골통 세력이 진보와 민주주의정을 짓밟은 역사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대립 갈등이죠? 네. 그 다음 계층은요. 자본가 계층이 중산층과 서민의 고혈을 수십 년 동안 빨아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은 비정규직으로 빨아먹고 네. 노동법 계약을 통해 갖고 마구 함부로 자르려고 하는 그런 법을 갖다 놓고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지역과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격해져 갖고 네. 제가 다른 사람 말에는 감동을 받지 않는데 제 스스로의 말에 막 감동을 받아요. 지역 이념 계층을 뛰어넘자? 네. 그럼 이제까지 지역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짓밟았던 호남의 사람들은 호남의 민중들을 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호남이라고 호남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짓밟히면서 살아야 됐지? 이거를 봐야죠. 이건 뭘 가치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가치 중심적으로 분명히 왜 이렇게 지역이 갈등이 됐느냐. 너희가 일방적으로 영남도 영남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영남 지역의 수국골통 군부 세력들이 이제까지 짓밟은 거 아니에요. 네. 이념 똑같죠. 수국골통 보수를 참칭하는 합리적 보수도 아닌 그 사람들이 진보와 민주를 주장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짓밟은 역사 아닙니까? 네. 계층, 자본가 계층이 소수의 0.1% 재벌들이 저처럼 제가 사업에 지금 성공하고 있는데 아주 훌륭한 자본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 근데 이런 자본가가 우리 사회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탐욕스럽고 재벌 중심의 사회로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정치적으로 1번을 찍어야 되는 이러한 왜곡되고 비틀리고 처참한 역사를 40년 50년 살아오면서 이것을 마치 가치 중립적으로 우리는 갈등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어 대립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어 이런 몰가치적인 얘기를 하는 정치인이 삼선하고 있는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예. 제 얘기 설득력 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몰가치적으로 지역과 이념과 계층의 대립을 뛰어넘어서 갈등을 뛰어넘어서 이게 갈등이 우리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건가요? 일방적인 독재 권력의 폭주 속에서 네. 일방적인 재벌의 폭주 속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지역과 이념과 계층의 갈등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보 진영에서 민주를 주장하면서 수국골통 세력을 몰아내자. 네. 그다음 반통일 세력을
없애야 된다. 일방적으로 친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이렇게 손상시키고 있으니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힐 수 있는 그러한 외교 정책을 취하자. 이념도 양쪽을 공히 가르치자. 그런데 교과서 국정을 통해서 국민들을 단일화시키겠다 그러잖아요. 네. 계층은 말할 것도 없죠. 청년 20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400만이에요.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만큼 있고 네. 이 400만도 이 중에 47% 정도가 취업 빈곤 위기에 처해 있어요. 언제든지 바람 한 번 불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 계층의 본질적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만든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골마 터진 부분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 정치인데 네. 그걸 다 덮고 자 지역과 이념과 계층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대립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대통령이 정쟁을 중지하자고 했는데 정쟁을 만든 장본인이 네. 정쟁의 정점에 서 있는 장본인이 국회까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장본인이 정쟁을 중지하자고 했다는데 우리는 정쟁을 일삼고 있다. 그 말 한마디에 뭐가 있냐면 이제 앞으로 나의 진정한 주인은 대통령이요. 이걸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기자가 새누리당 갈 겁니까? 이거 물어보는 기자는 바보야. 그걸 왜 물어봐? 네. 대통령께서 정쟁을 중지하자고 했는데 거기 안에 다 녹아있네요. 예. 나의 대통령. 그럼 거기서 아주 미세하게 또 깨알같이 또 빨아준 거예요. 대통령을 나 좀 입당할 테니까 곧 받아주세요. 네. 난 친박입니다. 예.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어제 그런 얘기했죠. 조경태 의원은 우리 컬러다. 우리 컬러였다. 아니요. 김무성 대표 착각한 거예요. 거기 예. 친박입니다. 들어가는 순간 김무성 저격수가 될 거예요. 어제 친박을 선언한 거예요. 예. 예를 들어 김무성 대표나 새누리당의 정강 정책을 얘기했으면 그거는 친 김무성 취재의 정책을 추진하고 지지하는 네. 이런 쪽으로 갔을 수가 있죠. 그런데 어제 그 한마디에서 김무성 당신은 허수아비요. 내가 보기엔 대통령에게 힘이 있으니 난 대통령에게 줄을 서겠소. 라고 선언한 게 정봉주의 눈에만 보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진실한 사람이다. 예. 이걸 조경태 의원이 선언을 한 거네요. 선언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예. 향해서 내가 진박이요. 대통령 아니죠. 이제는 그 죽박이지. 죽을 때까지 박근혜. 예? 죽박이요? 순장조. 같이 묻히겠다. 그래 같이 묻힐 때면 다 튀어. 어제 말 한마디에 예. 같은 5분의 인터뷰를 봐도 네. 거기서 모든 것을 뽑아내는 저 같은 삶이 있는가 하면 녹아있네요. 들어있네요. 그거를 캐치해내서 예. 오늘 팟짱에서 털어놓으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야에 서 있는 정치구단이라 그러잖아요. 저도. 네. 정말 정치구단답습니다. 네, 광야에서 8.9단. 구단분들을 이게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런 분들을 욕보이는 거예요. 8.9단. 예. 그리고 저 밑에 또 한 명 있어요. 8.5단. 누구요? 참칭하는 정청래. 정청래 의원 어제 최고위원직 사퇴했던데 예. 뭐 진짜가 나타나서 열심히 방송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정청래 의원이 8.5단을 참칭했는데 네. 내가 8단으로 이제 오늘 그 다운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정청래 의원요? 예. 왜냐하면 예. 제가 어제 전화를 해서 예. 안대희 그 전 대법관이 네. 마포 험지 출마를 하겠다. 네. 험지 출마를 하겠다. 그러면서 마포 갑 노웅래 의원 지역에 출마하겠다 이랬어요. 네. 노웅래 의원이 잘해요. 그리고 거기가 더 민주가 우세하니까 험지처럼 보이죠. 네. 이것도 위장포예요. 험지가 아니다? 예, 사람들이 마포 그러면 네. 여기서 이중적 개념이 있는 거죠. 마포 갑 노웅래 의원과 붙겠다라고 하는 말이 생략이 됐어요. 마포 갑. 예. 그럼 국민들 20-30%는 마포가 익숙하거든요. 네. 정청래 의원 있는 지역? 맞아요. 양수겸장을 노린 거죠. 저도 마포란 말 들었을 때 정청래 의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걸 다 그 꼼수. 얘들 꼼수로부터 시작해서 네. 태초에 꼼수가 있었다예요. 이 당은. 네? 그 죽을 때 네. 묘비에는 꼼수를 같이 써놓습니다. 꼼수. 예. 네. 보세요. 마포에 출마하겠다. 듣는 사람은 청청래 의원 지역이니까 기자들도 정청래 의원 지역인가? 근데 보니까 노웅래 의원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정청래 의원한테 전화를 했지. 정 의원, 이럴 때 SNS 하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 진정한 험지는 저 정청래가 있는 마포 을입니다. 예. 지역 활동 잘하고 의정 활동 잘하고 있는 노웅래 의원 지역은 건들지 마십시오. 나랑 붙자. 나랑 붙자. 네. 이거 선언하면서 동시에
마포갑 새누리당 지역위원장이 강승규 전 의원 뭐라고 했다고 언론 보도가 됐냐면 봤습니다. 안대인은 큰 도둑, 새누리당은 개누리당. 그래서 거기다가 정청래 의원에게 제가 한마디 덧붙이라 그랬어요.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으로 모셔올 테니 지역 활동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정치 8.5단이 되는데 했더니 형 요즘 내가 사람들 가만히 있으라 그래갖고 내가 여기서 또 깎여. 요즘 그 트윗하고 페이스북은 우리 보좌관들이 하고 있거든. 또 그거가 깨알같이 붙이더라고. 요즘 트윗과 페이스북 정청래 거 보시는 분들 보좌관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까발려 그냥. 여기 폭로가 나왔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그래서 하니까 결국 안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걸 하면서 근데 이제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 지역인데 그럼 노웅래 의원을 살짝 미리 연맥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내가 웅래 형한테 미리 전화해서 형님 내가 이렇게 트윗 날려갖고 형 서포트 서포트 하는 거니까 형 지역 건드리는 거 아니니까 괜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럼 노웅래 의원이 탈당할까 말까 또 갈등하는 의원 중에 한 명으로 꼽히잖아요. 그랬죠. 그것까지 정청래 의원이 하면 1타 3피야. 안대희 밟고 새누리 지역위원장 살려주면서 살려주는 척하면서 또 한 번 밟고 노웅래 의원 탈당 맞고 이 정도 해야지 8.5단인데 그걸 안 하더라고. 정청래 의원 8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8단 확 내려가면 재미없으니까 한 8.1단 걸어줘. 아니 정치가 이렇게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숨어있는 뜻들이 다 있거든. 그리고 숨어있는 뜻을 그 마포라고 하는 것, 마포 노웅래를 할까 마포를 얘기할까 이걸 갖고 이 표현을 갖고 보좌관들이 몇 시간 동안을 토론을 해요. 그러면서 나온 준비된 표현인데 그게 저한테는 다 걸리지. 마포? 정청래? 분명히 피했을 텐데 딱 보니까 노웅래 지역구예요. 그렇게 저희가 하나하나 파헤치다 보면은 그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정치 8.9단 정봉주 전 의원과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이 얘기를 좀 해보죠. 박근혜 대통령 서명한 거. 그 얘기를 그거 하려고 그랬죠. 사회까지 보시네요. 이제. 그럼요. 딱 이게 지나가다 보면 이게 보이지. 눈에 써 있어. 박근혜 대통령은 빨리 넘어가고 싶어갖고. 자, 저 이거 보고 정말 제가 개콘을 보는 건지 뭘 보는 건지 정말 코미디 한 편을 그래요?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또 봤습니다. 서명. 아니 박근혜 대통령 행정부 수반이 거리에 나가서 서명하면서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오죽하면 내가 나왔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보면 국민 서명도 보면 경제단체에서 주관하는 서명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관련 단체들을 위한 재벌들을 위한 그런 경제 개혁을 해달라. 그걸 보여준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말과 논리로 전달되는 것보다도 그림으로 전달되는 것이 힘이 더 커요. 정치에서는 그렇죠. 말보다는 그림이 힘이 더 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방송도 이렇게 생중계로 생방송으로 화면으로 화면 굉장히 잘 나오시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진보지에 있는 분들은 먹고 살기가 팍팍하고 힘이 드니까 언제 이거를 많이 듣냐면 이동할 때 출퇴근 시간 그렇죠. 차 안에서 그럼 차 안에서 하면 그 이중 효과예요. 졸음운전도 좁고 재밌고 운전도 시원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상식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건 정치 평론가들이 해주지 않는 얘기잖아요. 학교 아니래. 차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집중력도 높아져요. 맞아요. 제가 들어봤어요. 제가 그 부산에서 광주까지 가면서 팟캐스트를 틀었는데 너무 내용도 좋고 재밌는 거라서 저렇게 나도 이제 바꿔야 되겠다. 이제 조수석에 타갖고 가면서 전국구 들으신 거 아니죠? 전국구더라고. 내가 내 방송 근데 그렇게 재밌는 건데 안 듣거든요. 제가 편집하면서 지겨워갖고. 팟짱 들으세요. 팟짱. 팟짱 들으면 졸음운전할 것 같아요. 팟짱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나온 거는 보수 진영의 단결을 끌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요, 대통령의 행보라고 보기보다는 진영의 수장의 행보를 계속해요. 진영의 수장. 그러니까 보수 진영, 수구 꼴통 진영의 수장. 그리고 그들과
공고하게 40% 버텨주면 네. 그들을 갖고 55%의 국회 의석을 얻는 그러한 잘못된 정치 구조거든요. 40%면 100석 중에 40석만 가져가야 되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지금 소선거 구제니까. 우리는 소선거 구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자 독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 지지를 받으면서 55%의 의석을 가져가는 아주 왜곡된 잘못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걸 깨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성, 대한민국의 헬조선은 극복이 안 되는 게 헬조선은 극복하고 망한 민국을 탈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막 방법을 얘기하는데 문재인 대표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무조건 선거제도의 개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이 과반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개혁의 대상자들에게 개혁의 칼자루가 가 있는 형국이에요.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리에 더 많은 시민들이 나가고 우리가 거리 투쟁의 필요성 거리에 10만 넘어가면요. 정말 정치권은 겁을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의 정치를 하는데 대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40%면 40석의 의석이 가야 되고 50%면 50%의 의석이 가야 되는데 이미 대의 정치는 그 시작부터 틀어지고 왜곡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의 정치에 일정 정도 기대하지만 그것이 왜곡돼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리 투쟁이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더민주에도 왜 거리로 나서냐, 왜 거리로 나서고 자꾸만 그럼 뭐 대의민주주의 부정하는 거냐? 라면 저 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대의민주주의 왜 부정하냐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40% 지지고 40%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이렇게 보면 돼요. 듣는 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부산에 18개의 국회의원석이 있잖아요. 그럼 더민주가 40% 지지를 받아요. 40%? 그럼 거기서 몇 개쯤 가져가야 되냐면 한 6개나 7개쯤 가져와야 돼요. 그게 민의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한 거죠. 그런 선거구제가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석만 가져옵니다. 2석 중에서도 하나는 계속 친 새누리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갔잖아요 결국. 이제 한 석 남았어요. 지지율은 40%인데 17, 18개 중에 하나를 가져온다? 이게 왜곡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고쳐서 이게 뭐냐면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그리고 독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가장 선진된 나라 아니에요. 잘하는 건 우리가 빨리 우리 걸 털고 쫓아가야죠. 그런데 40% 지지를 받으면서 50% 이상의 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걸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그리고 그러면서 대통령은 본론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꾸만 자기 진영에다가만 얘기를 하면 돼요. 진영의 수장으로서. 그렇죠. 40%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그분들만 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의 정치, 화합의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경태가 지역과 계층과 이념의 갈등을 뛰어넘자라고 하는 거는 말로 뛰어넘는 게 아니고 선거 제도를 개편해서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게 되면 대통령도 이런 행보를 안 합니다. 그렇죠. 자기 지지자들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지지자 플러스 나를 비판적으로 보면서 언제든지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구죠? 한마디로 딱 하면 그게 국민이에요. 지금 대통령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중에서도 특정화된 나의 지지자만 보고 정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안철수 당이나 현재 그 더민주에서 그냥 마르고 닳도록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더 조금 더 그 심도 있게 비판하고 들어가면 대한민국 300명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의사와는 좀 동떨어지고 내가 국회의원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뭘까? 이거를 고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구조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 안 됩니다. 앞으로도 안 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투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무슨 사안이 있을 때 억울하게 짓밟히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왜 나와 있지? 거긴 나는 시간 내가 꼭 가면 안 될까? 하는 이러한 현실적이고 심장에서 나오는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세월 엄마들이 아직도 거리에 저렇게 있을까? 강정마을의 할머니들은 왜 저렇게 강정마을의 지역 할아버지들은 왜 저렇게 계속 거리에 나와 있을까? 밀양 할머니들은 그 산속에서 이 추위에서 왜 송전탑 반대를 하고 있으며 쌍용차 노동자들 또 다른 지역의 노동자들 노동법
이 그 개혁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왜 저렇게 두 손을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을까?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고 있을까? 이런 걸 보면서 점점 더 많은 국민의 저항적 에너지가 모여야지 이 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자, 첫 번째. 예. 이제 원론적으로 했으니까 이제 현실로 들어가야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지지자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 서명운동 자체가 이 추운 날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지지자들이 있고 네. 여러분들이 뽑아준 대통령이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무슨 약자 코스프레 같은 거? 그런 거죠. 뭐 그런 걸 했네. 희생자 코스프레? 정치권에서 표 중에 제일 무서운 표가 무슨 표인 줄 알아요? 아니요. 동정표. 아. 동정을 이끌어낸 거죠. 네. 이거는 서명 하나 갖고 이미 지지층 내부의 흐름을 아주 세밀하게 보면 지지층 결집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이건 또 두 번째. 그래서 예. 우리 지지층을 보고 얘기했다. 자, 향후 3개월 동안 새누리당과 청와대 전략이 이제 보인 겁니다. 이 하나를 보고 다 보이는 거 하나를 보면. 아, 총선 전략이 보이는 건가요? 총선 전략이 보인 거죠. 네, 어떤 총선 건가요? 전략은 철저하게 예. 우리 지지층 결집 전략이다. 그러니까 집도끼만 가지고 있겠다. 집도끼만 갖고 있고 중간에 중도층에서 우리를 찍겠다 말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신당도 나와서 그쪽으로도 일부 빨려 나갔으니 네. 철저하게 전통적으로 아주 집요한 우리 지지층만 보고 3개월 선거를 나가겠다. 라는 전략이 보인 거죠. 네. 이 두 가지가 한 행동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이기는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과반수 넘깁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은 이번에 170, 80석 이런 거보다도 일단 1단계 전략이 과반수를 넘기는 전략이다. 네. 과반수 무조건 넘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거는요 즉자적이에요. 네. 조금 더 그 나쁘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선거 전략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속물적 선거 전략이에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그림 하나가 전국적으로 보여주고 이걸 종편에서 쫙쫙 빨아줬을 거 아니에요. 종편 보진 않았지만. 네, 그랬겠죠. 대통령이 이렇게 할 정도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엉망인데 국회는 뭐 하고 있냐. 그러면서 또 나가는 게 더민주만 비판하지 않습니다. 양비론으로 나가요. 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숨어있는 꼼수가 나오는 거죠. 양비론은 정치 무관심층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정치 무관심을 증폭시켜도 보수 진영은 무조건 투표장에 나옵니다. 맞아요. 예. 정치 혐오가 계속 커지면 젊은 사람들 예. 무당층에서 투표를 안 하거든요. 아니, 무당층이 아니에요. 그게. 예. 그게 무당층이 아니고 네. 진보 진영과 민주 진영을 지지하는데 느슨하게 지지하는 사람들. 예. 새누리당은 확실히 아닌데. 무당층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무당층이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 네. 무당층도 새누리당과 더민주로 나뉘어 있는데 다만 느슨한 분들이 투표 안 할래? 나 누구도 지지하지 않아라고 하는 쪽으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네. 민주당을 찍든 사람이 느닷없이 새누리당을 찍는 경우는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잘 없어요. 얼만큼 자기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더 많이 유인하느냐라고 하는 게 싸움이죠. 네. 다만 그 중간에 있는 걸 무당층이라 해서 이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일까? 네. 이 사람들이 느슨하다라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에 갈 사람이 민주당에도 올 개연성이 있지만 높진 않지만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번 먹어볼까? 이 정도 하는 게 이제 선거 전략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전략은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 양비론으로 가자는 거죠. 네. 양비론은 또 무슨 그 숨겨 있는 뜻이 있어요? 양비론은 국회 무능론이에요. 국회 무능론. 국회 무능론의 한 축은 더민주고 또 한 축은 어디죠?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김무성이죠. 예. 김무성까지 깐 거예요. 김무성 체제까지 그럼요. 까는 거군요. 예, 그건 뭐냐면 김무성 체제까지 까는 건 김무성 무능하니까 대선 주자로 안 된다. 여기까지 멀리 나간 게 아니고 네. 야, 너 무능한 사람이 정당으로서 무능하잖아. 이렇게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도 못하고 네. 그런데 뭐 네가 무슨 그 안심번호 도입해갖고 그 상향식 공청제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고 이러고 있어. 라고 하면서 김무성 대표에 대한 신뢰도를 동시에 끌어내리는 무의식적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네. 우리 뇌는 그렇게 반응을 해요. 다만 자기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은연중에 예. 그런 이미지가 박히는 거죠. 예, 이게 프로이트 심리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프로이트 심리학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는 어떻게 규정이 되는가. 네. 근데 이렇게 한마디 그림을 보면서 말 한마디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 의식 세계는 내가 느끼게끔만 반응하니까 가볍게 반응한 듯이 하지만 네. 무의식 체계에서는 엄청난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다만 못 느끼죠. 그러나 네. 필요할 때 언젠가 의식의 세계로 또 넘어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네. 정치는 계속 그런 무의식의 세계에 정보를 축적해놓으면서 언젠가 꺼내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 네. 이해가 되죠? 예. 이런 고도의 정치 철학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봤죠? 네. 정치부 몇 년이에요? 한 10년 됐죠. 10년 됐죠. 네. 이런 얘기 해준 사람 없을 거예요. 숫자 속에서도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예. 이건 철학적 얘기이기 때문에. 팟짱에 오시니까 이렇게 얘기가 잘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른 데서도 다 해요. 그래서 이 의원들하고 한 10명쯤 하고 네. 이렇게 숫자석 하면요. 전 그 발언의 95%를 제가 다 얘기를 해요.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죠. 받아 적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깊게 성찰했으니까. 예. 신영복 선생님이 신영복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네. 추모의 뜻과 동시에 신영복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했던 것 중에 그분께서 평생 동안 고민했던 흔적이 딱 한 줄로 나와요. 많은 책을 읽으려 하지 마라. 네. 많은 책을 읽으려 하지 말고 읽은 책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라. 이게 성찰이거든요. 네. 지식을 넓히려 하지 말고 생각을 깊이려 노력하라. 제가 이제 뭐 신영복 선생님 갖고 농담하는 게 아니고 네. 저도 늘 어디 강의 가면 다독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한 사람이 그 책을 써냈을 땐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걸고 쓴 거기 때문에 네. 그의 모든 철학과 사상과 깊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한 권의 책을 몇 번씩을 반복해서 보더라도 보면은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더 훌륭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월요일 날 한명숙 총리 면회 갔다 와서 이제 두 번째 갔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 건강하신가요? 이제 많이 좀 안정이 됐어요. 너무 억울한데. 네. 근데 이제 그 박 교수님이라고 한명숙 총리 부군 되시는 분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도 또 한명숙 총리님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을 한 번 보고 내보내지 말고 좋은 책은 계속 반복해서 봐라. 네. 그러니까 정독하고 생각하고 정독하고 생각하고 한 권의 책만 봐도요. 그래서 인생을 표현할 때 이래요. 동양 철학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뭐 있냐? 네. 중용 한 번 읽으러 온 것이 인생이다. 그 중용은 10,000번을 읽어야 된다는 그 말이 있어. 중용 만독. 네. 그 저는 이제 서양 사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인생이 뭐 있냐? 성경 한 번 읽으려고 온 것이 인생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 네. 너무 모범생 같잖아. 네. 그래서 제가 다른 표현을 얘기해 줄게요. 인생이 뭐 있냐? 레미제라블을 한 번 읽으려고 온 게 인생이다. 아. 레미제라블이 소설로 쓴 성경. 네. 이건 너무 이게 깊이 있는 얘기하고 사람들이 나를 너 잘못 볼 것 같아. 그냥 좀 이렇게 경쾌하고 즐거운 사람으로 네. 봐줘야 되는데 철학적으로 오늘 네. 토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예. 대통령의 세 번째는 양비론을 통해서 정치 무관심. 예. 여야 네. 모두 자, 이 비판하는 그림 모습. 하나에 그게 다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주장했던 그 법을 한 세 가지란 말이에요. 경제활성화법, 네. 노동법, 테러방지법. 네. 이 법은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경제활성화법이에요. 숨어있는 제일 큰 게 뭐냐면 경제활성화법하고 대통령 서명하는 걸 보고 안신당에서 최원식 대변인이 가슴이 짠하다. 그런 논평하지 않았나? 네. 정신 이상자들이야. 이 법을 들여다보면요. 네. 경제활성화법이 뭐냐면 그 법 중에 뭐가 있냐면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 의료 분야를 서비스 산업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경제활성화법의 핵심입니다. 기자들 용어로 야마. 네. 핵심이에요. 이건 뭐냐면 영리병원을 양성하자는 거거든요. 영리병원을 양성하면 그 다음에
의료 민영화로 넘어갑니다. 예, 그게 뭐 단계죠. 수순이죠. 단계 아니에요. 예. 이거는 아버지 대통령의 업적을 까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입니다. 네. 의료 민영화가 영리병원이 되잖아요. 그럼 의료 보험이 되는 분야를 개발하지 않고 그걸 활성화시키지 않고 보험이 되지 않는 부분의 수술과 치료만 확장시켜 나갑니다. 돈이 되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의료를 예, 보험에 없는 거 그럼 보험 안 됩니다. 보험 안 됩니다. 보험 안 되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죠. 네. 그 보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지. 지금 우리가 그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하면서 틀니까지 어르신들 보험을 해줬어요. 어르신들 치과 병원 가기가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이제 틀니는 돈 내고 하십시오. 암 돈 내고 치료하세요. 네. 지금 암보험 때문에 암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부담 없이 치료해요. 그럼 암은 이제 불치병이 아니라 난치병이 됐잖아요. 네, 70% 정도는 완쾌가 된다. 그렇죠. 위암 장암 같은 경우는 다 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아주 이제 위험한 췌장암 같은 경우는 발견되는 즉시 이미 말기로 가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점점 그 제압이 되겠죠. 극복이 되겠죠. 왜? 암보험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국민건강 여기까지 왔는데 영리병원으로 가면요. 돈 안 되는 걸 안 합니다. 병원에서. 그 다음에 의료 민영화로 가요. 자, 그럼 여기 피해자가 누구죠? 재벌들 피해 안 받아요. 돈이 있으니까. 1% 10% 정도 돼 있는 사람들 우리 소득 수준 재산 수준이 상위 10% 15% 돼 있는 사람들 피해 안 받습니다. 이거 다 새누리당 지지자예요.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이분들 피해 안 받는데 지금 국민 안신당에서 얘기하는 중도층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네. 갈등을 뛰어넘고자 싶어하는 사람들. 이게 중산층 서민이거든요. 중산층이 이미 무너졌잖아요. 네. 하향 평준화돼갖고 무너진 중산층이 됐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자, 자기 당이 주장하고 있는 자기 당의 지지자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법안을 해달라고 서명을 하는데 그걸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 공부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네. 그런 분이 지금 국민의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죠. 안신당. 예. 안신당의 그 기자니까 국민의당이라 그래요 그냥. 네. 국민의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짠하다 그래. 대통령이 저렇게 진정성이 보인다? 국민과 자기 당을 지지할 사람들을 죽이는 그 법안에 서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진정성이 보인다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속으로 아유 받아주기만 하면 새누리당에 가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 정말 이 한마디 한마디를 들여다 보니까 보이네요 정치가. 아니 노동법 개혁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고 쉬운 해고. 네. 그다음 비정규직 마음대로 늘릴 수 있고 파견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네. 그 파견 마음대로 하면서 비정규직이죠. 그러니까 그 실업급여도 못 받아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하위 50%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네. 근로소득자들 대부분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빨리 해주십시오. 왜? 서명을 받고 있는 경제단체가 당신들에게 도움되기 때문에. 그럼 더 많은 돈을 벌으면 당신들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게 700조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보유금이 어마어마하죠. 국가 예산의 2배예요. 예. 국가 1년 예산에. 국가가 1년 예산 동안 세금 하나도 안 걷어도 자, 이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의당은요, 더 안신당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둡시다 이래야 돼요. 그럼 세수율을 올리는 게 아니죠. 지금 가게업 그 자영업이 망하니까 세금 못 내잖아요. 네. 직장에서 잘리니까 세금 못 내잖아요.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국민들의 복지를 늘려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경제를 활성화시켜야죠. 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재벌 중심의 경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골고루 먹고 살 수 있는 복지가 곧 경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복지를 많이 하고 국민들을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재벌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보유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재벌들이 중심으로 가 있는 이 사회 경제 구조를 어떻게 흔들 것인가. 이게 국민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경제 민주화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경제 민주화를 내걸고 당선이 됐죠. 사기죠. 네. 안 하면 사기라는 거예요. 네. 그 정책에 대해서 안 하면 이것은 국민을 속였던 모르던 사기던 셋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이 경제 민주화를 뛰어넘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그 프레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 프레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영입하면서 네. 경제민주화 프레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자체가 일자리 창출이에요.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네.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가 똑같습니다. 통일은 대박입니다. 어떻게? How to? 방법론. 네. 일자리 창출 어떻게? 기업에 가서 일자리 늘리세요 이러는가요? 그럼 기업이 왜? 내 돈 갖고 내가 못 늘리겠다는데 내가 투자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늘리라고? 그래서 지금 노동개혁을 하고 예. 뭐 금융개혁을 하고 이런 노동개혁, 금융개혁 여러 가지 개혁을 통해서 노동개혁의 일자리를 힘이 뭐라 늘리겠다는 했어요? 거죠. 금방 우리가 뭐라 했어요? 더 쉽게 해고. 네. 비정규직 늘리는 비정규직 정책. 늘리고. 예.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예요 이제.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은요 늘려야 되잖아요. 경제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네. 길은요 블루오션 하나밖에 없어요. 북한 경제 진출하는 거죠. 남북 경협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화가 중요하다. 평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정동영 그 전 의장이 쓴 표현인데 네. 너무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더민주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문재인 그 대표가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개성공단 같은 경우를 10개, 20개 더 만들겠다. 네. 그게 우리의 경쟁력이거든요. 그게 일자리예요.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죠. 그다음 금강산 관광 재개하겠다는 거예요. 네. 금강산 관광 재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남북 경협을 강화하고 북한 SOC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정치 후반전에 들어갔잖아요. 저도 네. 제 남은 정치 인생의 마지막을 저는 남북 경협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보다 2배 이상의 규모로 가는데 현재 재벌 사이즈는 그대로 두고 네.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 사이즈만 2배로 늘리겠다. 그러면서 제가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종북 타령해라. 우리는 북한 가서 돈 벌어오마. 세계 최고의 블루오션이 거기 있는데 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을 피고 있는데 우린 막고 있는 거예요. 이명박근혜 정권의 최대 패착이 돈 벌어올 수 있는 북한을 막아버린 거예요. 네. 우리 그러면서 경제 닫아버린 거야. 활성화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이렇게 거죠. 막아놓고 있고 핵 실험 때문에 북한 그랬잖아. 핵 실험하면서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고립시키는 전략 아니면 핵 안 하겠다. 수소폭탄 실험한 이 기술을 이전하거나 다른 용도에 쓰지 않겠다. 네. 이건 뭐냐면 야 우리 경제 이렇게 막아놓고 있을 때 북한은 계속 핵 개발하고 있고 막아놓으면 뭐예요? 계속 더 점점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데 네. 그럼 막아놓으면 뭐예요?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대 자유경제무역지구 14개를 오픈해갖고 북한 경제 성장은 지금 통계가 없어서 모르는데 북한 경제 전문가들에게 얘기 들어보면 연평균 경장 성장률이 20%가 넘어갔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2,500만 중에 핸드폰 얼마나 보급됐을 것 같아요? 공식 통계가. 우리나라요? 아니요, 북한이요. 북한이요? 예. 글쎄요. 뭐 한 몇십만 대? 이 정도? 몇십만 대는 맞죠? 네. 370만 대요. 370만 대요. 공식적으로. 비공식으로 따지면 500만 대가 넘어요. 아, 그래요. 이런 그 탈북자 중에 이런 학생이 있어요. 네. 여기서 외제차 끌고 다녀요. 여기서. 네. 근데 엄마가 그럼 돈이 없었냐니까 엄마가 보내줘.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북한에 있나요? 북한에 있어요. 북한 장마당에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예. 그 중국 러시아 접경지대를 통해 갖고 브로커를 통해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논양 전화 통화를 해요. 한대요. 김창수 박사 얘기를 들으면 네. 왜냐하면 접경지대 와갖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접경지대 몇 킬로까지는 북한에서도 중국의 핸드폰 갖고 전화가 되니까. 그래갖고 이런데요.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야야, 너는 아무 생각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 네. 돈 엄마가 벌 테니까. 아, 지금 사투리 하신 건가요? 사투리 한 거죠. 성대모사? 야야, 너는 딴짓 말고 공부만 네. 하라. 좀 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본토 발음이기 때문에 본토 발음 처음 들어봤잖아요. 네. 본토 발음하는 사람하고 네. 만나면 국가보안법이에요.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이게 너무 똑같은 걸 모르는 거야. 아니 그 정도로 북한의 네, 경제는 그만큼 활성화되고 있고 14개 경제 자유 지역은 그 카지노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데 바뀌고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하고 경제를 예. 단절시키고 진짜 돈 벌어올 수 있는 중국은 북한은 뭔 줄 알아요? 한마디로 제2의 중동. 그러니까 중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빨리 그럼요. 같은 한민족이니까. 그리고 북한이 가서 경제를 이미 오래전서부터 예. 우리끼리
남북이 함께 경제협력하자 우리끼리. 그 전략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런 정말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나 이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노동개혁을 해서 쉬운 해고를 해서 이걸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고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생각. 아니 난 진짜 그렇게 밀어붙여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좀 고통스럽게 죽어가지만 내수는 점점 죽거든요. 지금 중국 경제에서 우리가 밀려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내수를 살릴 수 있는 길은요. 2,500만 내수가 지금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북한에. 북한 사람들 우리 핸드폰 살 수 있는 능력 됩니다. 이제 100만 원짜리 핸드폰 사요. 그럼 북한이 열리면 경제적으로, 아니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철저히 막자는 거예요. 막자요. 군사적 대립하고 조금이라도 도발하게 되면 진짜 응징해라. 말로만 응징하지 말고.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협력을 하자는 겁니다. 북한이 경제가 뚫리면요. 그 뒤로 있는 3억, 4억 동북 삼성 지역이 우리 내수 시장이에요. 그 뒤로 있는 소련, 우리 내수 시장입니다. 네. 이런 거를 안 하고. 근데 문재인 대표는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어제 확실하게 밝혔어요. 보냈죠. 그동안에 전국구를 열심히 본 것 같아요. 전국구는요. 철학이 있습니다. 네. 이게 순위가 좀 밀리고 다운이 좀 줄더라도요. 꼭 해야 될 건 악착같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남북관계, 한반도 주변 정세, 세월호, 노동 현장 그 현장 조직에 있는 이야기들. 이런 거는 저희가 피하지 않고 다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요 다운이 반밖에 안 돼요. 뭐 정치나 이런 지금 핫한 걸 안다 그러니까. 정치, 핫한 거 다루면 쫙 올라가죠. 핫한 거는 또 우리가 제일 잘 다루거든. 그래서 자꾸만 다루면 식상해서 꼭 중요한 남북 문제라든지 한반도 주변 문제라든지 세월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루면 솔직한 얘기가 다운로드가 반이에요. 그런데 요즘 계속 하다 보니까 한 8, 90%까지 올라왔어. 정봉주의 인간 승리는 도처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오늘 팟짱에 나오셔가지고 광고 말씀 그리고 깔때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저번 주에 나오셔가지고 그 이번 총선의 정의라고 할까요? 이걸 딱 정해주셨어요. 민주주의 대 독재주의 회기의 싸움이다.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안신당은 탈당한 의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안신당은 입장을 밝혀야 돼요. 총선 이후에 입장을 밝혔다가 아니고 이 총선을 바라보는 자신들의 시선, 가치, 총선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중요한 게 총선 이후에 개헌론, 특히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 개헌에 대해서 안신당의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우리는 의원들 개개인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린 현행 대통령제를 고수한다. 그리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거다 말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들어가야 되는데 정당은 가치 중심적이어야 돼요. 한상진 위원장이 밝힌 거 아닌가요? 밝혔죠. 이승만 대통령은 국부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국부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두 번째 한 발 더 나갔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 똥볼 시리즈 3탄이에요 거기가. 똥볼 시리즈 1탄 이승만 대통령은 국부다. 근데 사람들이 오늘 그것도 이제 그 교정을 해드릴게요. 내가 교정한다니까 좀 건방져 보여요? 아니요. 정치 8점 구단이신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걸 비판하니까 민주주의를 도입 보급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내쫓은 사람은 내쫓은 4.19 혁명은 졸지에 폐륜 혁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네요. 세 번째 최원식 대변인이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보니까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게 똥볼 시리즈 3탄이에요. 국민의당의 똥볼 시리즈. 저는 이제 기자니까 국민의당을 그렇죠. 하겠습니다. 안신당 똥볼 시리즈 3개예요. 자, 국부론이 왜 위험하냐면요. 국부론은 곧바로 뭐냐면 48년 건국절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맞습니다. 건국을 한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 헌법 보면요. 국부란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 자체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이게 무슨 왕제입니까? 왕이 저걸 만들고 그러게 공화제 아니에요, 공화제. 공화제라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함께 받는 거죠. 민주주의 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 그렇죠. 공화제 아니에요, 공화제. 그건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공의를 통해서 만든 거예요. 어느 개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국부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국부랑 얼핏 듣게 되면 우리
정부 수립의 초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부 아닌가? 듣는 분들이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국부를 갖고 왜 저렇게 발끈하지? 왜 발끈하냐면 국부는 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절로 보는 겁니다. 네. 건국절이면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건국은 48년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 있었던 거냐? 봉건사회든 정부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죠. 있었죠. 아니 근데 그들 주장에는 그들 주장은 그 전에는 정부가 아니라는 거죠. 정부가 아닌 거죠. 예. 그럼 우리 헌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1919년 3월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잖아요. 네.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없애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여기까지 파고 들어가 봐야 돼요. 네. 임시정부의 법통과 정통과 역사를 없애는 것은 임시정부는 뭘 했죠? 친일을 했나요? 독립운동을 했나요? 독립운동을 했죠. 독립운동을 했죠. 네.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흔적을 없애는 것은 그와 대척점에 있었던 친일의 역사를 동시에 없애는 거예요. 예. 그 전에 역사를 없앤다 하면 독립운동의 역사를 없애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대척점에서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탄압하고 죽이고 했던 친일파들의 흔적을 동시에 없애는 겁니다. 그 친일파 핵심에 누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에서 만주군 사령부의 장교로 있었잖아요. 네. 이 아버지 개인의 역사를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친일의 역사를 없애고 싶었던 거고. 이게 핵심입니다. 친일의 역사를 왜 없애냐? 그 친일의 이 잘못된 역사를 없애고 그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그 친일의 역사 한 중심에 60년 이후에 5.16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던 아버지 친일 역사가 온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싶은 겁니다. 네. 그게 건국절의 의미예요. 이승만 국부 국부 주장이 건국절 주장이면서 건국절 주장하는 독립운동의 역사, 즉 임시정부의 역사를 없앰과 동시에 친일의 역사를 우리 국민의 뇌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야, 무섭네요.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것을 고정화시키는 게 교과서 국정하고요. 네. 그 이런 걸 철학적 가치를 갖고 쭉 알아야 되는데 입으로만 어디 이제 그 별명 부르면 안 돼. 이 아저씨. 뭐 지역과 네. 이념과 계층을 뛰어넘자. 또 마지막 명언. 예. 정치적 혼란 시기에는 착한 용어를 쓰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네. 참 저희가 조경태 의원의 탈당을 가지고 예. 그의 발언을 가지고 예. 참 깊게 들어가 봤는데요. 마지막 하나 있죠. 예. 그다음 노동법은 해고를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테러 방지법 있잖아요. 네. 테러 방지법은 제가 좀 뭐라 했어요 지난번에 집권 세 번째 전략이라 그랬어요. 네. 컨텐전시 플랜. 컨텐전시 플랜 중에 컨텐전시 플랜 하나다. 첫 번째가 전교조 무력화. 네. 두 번째가 국정화. 세 번째가 테러 방지법. 네 번째가 이원집정제 가는 거죠. 예. 이러면 장기집권 체제가 테러 방지법은요 모든 권력 도감청 모든 권력을 그 전에 민간인 그 사찰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 네. 그 민간인 사찰할 수 있는 그 팀이 어디 있었죠? 국무총리 산하에 있었잖아요. 그랬죠.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데도 그렇게 문제인데 이 민간인 도감청을 할 수 있는 합법적 감청을 할 수 있고 영장 없이 감청하고 국민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에 가져다 두겠다는 거예요. 국정원에. 국정원은 대통령의 손아귀에 있는 대통령 거죠. 직속 네. 그 기관이고요. 그럼 대통령이 국민을 모두 다 들여다보는 진정한 공안 통치, 독재 정권의 시작이죠. 그걸 장기화시키는 게 이현집정부제고. 예. 근데 그거를 반대하다가 그때 당시에 더민주 전신에 새정치민주화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테러 방지 본부인가 뭐 테러 방지 그게 국무총리 산하로 오면은 우리가 합의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아니 민간인 사찰이 어디에 있었어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국무총리 산하에서 했어요. 어디 지역으로 게 뭐가 중요하냐고. 영장 없이 국민들을 감시하고 들여다보고 체포할 수 있고. 이게 테러 방지법이에요. IS가 테러가 없는, 내가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요. 네. IS는 전 세계의 법률 전문가들은 다 모여 있다. 왜? 테러 방지법이 없는 나라만 가서 테러를 해. 걸릴까봐. 예. 법이 무서워서. IS의 테러는요, 특징이 자살 테러예요. 지들도 죽고 다 죽어요. 무슨 법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IS 테러한 걸 보세요. 다 자살 테러예요. 법을 뭘 따지고 테러 방지법이 없는 줄 알면은 알고 있는데 IS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태평하게 보내고 있대. 참 국민을 호도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박근혜 정권이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을 있는데, 갖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정리해 줄게요. 네. 경제활성화법.
국민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하고 네. 영리병원으로 가면 제일 돈 많이 벌 게 어디예요? 현대아산하고 삼성병원 아닙니까? 재벌 대기업의 병원. 가지고. 예. 그렇죠? 이 재벌 대기업이 갖고 있는 병원들 살찌우기 위해서 경제활성화법을 하고. 네. 자, 노동법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쉬운 해고. 네. 파견 마음대로 하고. 결국 0.1% 재벌을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네. 테러 방지법. 이제 국민들을 철의 통치, 공안 통치, 독재로 네. 지배하겠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이제 표정이 이 느낌이에요. 야, 아버지 때는 국회가 어디 있어? 밟으면 다 통했는데. 저는 거기서 어렴풋이 무슨 공포감이 확 드냐면, 야, 저러다가 친일 쿠데타 하는 거 아니야? 이 공포감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자기 집권하는 건 이현식 정부제인데 행동, 서명운동도 하고 이런 모습 보니까 국회가 싫어 우리는. 예. 국회가 싫어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행정부 독재 체제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게 가능할 수 있겠죠. 한 발 더 나가면 현행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제도로 그 이원집 정부제로 하지 않고 4년 중임제로 해요. 개헌을. 그러나 부칙조항에서 이렇게 해요. 현직 대통령도 이미 법이 바뀐 거기 때문에 네. 출마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럼 출마를 용인해 주는 거예요. 그럼 또 출마하겠죠. 그럼 4년 하고 예. 그럼 재선 때 또 하겠죠. 그럼 8선, 그럼 8년, 기존에 5년, 합의 13년.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네. 이런 연상의 그림이 쫙 그려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와, 진짜 끔찍하네요. 이런 괴기 드라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섬뜩하잖아요. 예.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 아니에요. 이런 공포감이 이렇게 되면 사회는 안 되겠다. 네. 왜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험성 같은 게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새누리당이 예. 과반 넘는 의석을 얻어서 예. 뭐 국민에 당하고 나중에 뭐 연합을 해가지고 모 시인이요 예. SNS에다가 그걸 또 올렸어요. 해외 나가서 너무 잘하는 거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또 한 번 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올린 시인도 있어요. 누구야? 예. 이런 게 아주 유명한 시인이에요. 전향한. 네. 복선을 미리 까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공포감이 들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저건 국회를 삼권 분립을 부정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네. 근데 개인적으로 서명할 수 있죠. 이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최고 군사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인 개인으로서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렇죠. 행정부의 수반. 네.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 그럼 입법부의 견제와 제한을 받아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러면 법을 국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국회가 잘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에이브러함 링컨이 자기 반대당 의원들을 설득을 하면서 법을 개정했듯이 네. 하는 거죠. 이게 소통과 화합과 통합의 정치인 거예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고 미국에서 있죠. 하고 있는데 반대자를 용인하고 반대자를 인정을 하면서 네. 그 반대자의 동의를 끌어내는 것은 자동차에서 브레이크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것과 똑같다. 자동차는 엑셀레이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가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요. 잘못 가고 있을 때 제어해줘야 되니까. 위험할 때 제어해줘야 되니까. 그게 야당의 역할인데. 대통령 그냥 달리고 싶은가 봐요. 달리고 싶은 거죠. 그냥 브레이크 없이 쭉 끝까지. 달리고 싶은 건 우리가 폭주족이라 그러거든요. 10대 미성년자들 폭주족 많잖아요. 네. 마우라빵.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폭주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모습이고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모습이다라고 규정을 하면 돼요. 모습인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끔찍하지만 이런 그림까지 한번 그려봤습니다. 호러물을 한번 그려봤는데 호러물 그려온 거죠.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유권자분들이 깨어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아니 선거는요. 네. 선거와 투표는요. 그 천부적 권한이에요. 그걸 포기하는 것은 내가 인간으로서의 반 정도는 포기하는 거예요. 네. 그 누구로 찍으라는 얘기 우리 지난번에도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지금도 안 했죠. 당신이 갖고 있는 투표권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노는 게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투표하고 놀러 가십시오. 저 선관위 직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훌륭한 캠페인이에요. 예, 우리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해라 예. 이런 말씀인데 지금 총선을 바라볼 수 있는 구도는 이러이러하다. 예. 이런 얘기를 쭉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절대 총선 앞두고 야권이 분열되어 있다.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미 네. 2달 전, 3달 전 막 그 안철수 찢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그 야권이 분열되고 막 야권이 힘없을 때 이번 총선 다 죽습니다라고 정치평론가들이 얘기할 때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 총선에서 오히려 더민주가 그때는 새정치민주화죠. 네. 선전하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다. 왜? 세상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있다. 이게 우주가 도와준다라고 하는 대통령 논리하고 맞잖아요. 저 친박인가? 친박인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죽박이에요, 죽박?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실제로 세상에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 네. 정의와 도덕은요 무너지고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뢰, 확신을 가지면 시기는 조금 늦춰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런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정말 힘없는 사람이 내 주장을 하면서 네. 우리 아이들하고 일찍 퇴근해갖고 아이들과 가정을 적은 월급을 갖고도 그 국가가 복지 제도나 혜택을 그 제대로 해서 마음 놓고 아이들하고 함께 삼겹살을 먹으러 가고 소주를 한잔 먹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그럼요. 희망을 바라보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얘기 안 하려면 희망 바이러스, 신념의 파수꾼 정봉주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이렇게 수식어가 많아졌어요.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거 다 갖다 붙이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야권 야당이 걸러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걸러지고 있잖아요. 정말 갔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갔잖아요. 새누리당 가겠다 그러고 이혼 집정부제 커밍아웃하고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법안에 사인하는데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러고 우리는 어느 편이다라고 하는 거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걸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권. 우리 국민들이 가장 무서워야 할 적은 이렇게 독재로 회귀하려고 하는 정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는 좌절이 가장 큰 점입니다. 그렇네요. 절대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희망 바이러스를 퍼뜨리자. 2012년 12월 25일에 제가 출소하면서 한마디가 있어요. 좌절은 개나 줘라. 지금 지어내신 거 아니죠? 아니 그때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카피 여기 오마이뉴스도 그거 썼어요. 카피가 타이틀이 좌절은 개나 갖다 줘라. 가장 위험한 게 좌절이죠. 나의 적은 우리 사회의 적은 좌절, 실망, 익숙한 패배주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 넘게 이렇게 말씀을 계속 나눠봤는데 자 오늘 토크도 정말 재미있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아니 그 시청자 중에 조수아님이 정말 네버 피니시 어떤 주제가 와도 끝나질 않아 하셨습니다. 정말 어떤 주제가 나와도 그걸 철학적으로 풀어내는 천무적인 네버 피니시라고 하는 것도 저 좋은 표현이에요. 영어엔 저게 없거든요. 창의적 사고예요. 영어에서 forever 그냥 forever. forever로 하는 게 forever. 근데 never finish. 저런 창의적인 표현을 또 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never finish 이 단어까지 정리해 보면서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